얘야, 이게 다 뭐야? 대체 왜 이렇게 될 때까지 말을 안 했어? 한 달 만에 뼈만 앙상하게 남은 딸의 모습에 저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운 지은이의 모습은 보고도 믿기 힘들 정도였으니까요. 북에서 시큼한 냄새가 나요, 엄마. 전화기 너머로 들린 딸의 떨린 목소리가 아직도 제 귓가에 맴돕니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찢어 놓았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 속에 숨겨진 진실을요.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지금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결혼식 날부터 말입니다. 그날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32살이 되도록 시집 한 번 제대로 못 간 우리 지은이가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으니까요. 민수라는 청년은 정말 괜찮아 보였거든요. 키도 훤칠하고 얼굴도 단정하고 무엇보다 지은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나 다정했습니다. 어머님, 지은이는 제가 평생 책임지고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패백 때 민수가 제게 한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음이 놓였어요. 남편을 일찍 여인 후 혼자 딸을 키워온 지 20년. 드디어 제 어깨의 짐을 덜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결혼식장에서 돌아오는 길,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우리 지은이도 행복할 수 있겠구나. 하지만 그 행복이 착각이었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은이와 민수를 처음 본 것은 일주일 뒤였습니다. 신혼집 들이에 초대받아서 갔거든요. 아파트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민수가 직접 준비한 음식들이 상에 가득했어요. 어머님 앉으세요. 제가 지은이 좋아하는 미역국도 끓였고요. 갈비찜도 했어요. 민수의 요리 솜씨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웬만한 음식점 못지않게 맛있었거든요. 특히 미역국은 제가 끓인 것보다도 더 깊은 맛이 났어요. 우와, 민수 오빠 요리 진짜 잘한다.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은이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얼굴에 화색도 돌고 웃음도 자주 터뜨리고요. 저는 마음이 흐뭇했어요. 내 딸이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사는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민수가 지은이의 밥그릇만 따로 챙기는 거였어요. 지은이는 소화가 안 좋아서 따로 준비한 반찬이에요. 어머님은 이쪽 반찬들 드세요. 그때는 그냥 세심한 배려라고 생각했어요. 새신랑이 아내의 건강까지 챙기는 모습이 기특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미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도와주려고 했더니 민수가 정중히 말렸어요.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다 할게요. 지은이도 피곤할 테니 좀 쉬세요. 너무나 완벽한 사위였습니다. 요리도 잘하고 집안일도 도맡아 하고 시어머니까지 챙기고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부러워했어요. 순자 씨 정말 복 받았네. 요즘 그런 사위 어디서 구해? 마트에서 만난 이웃들이 하는 말을 들으며 저는 괜히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내 딸이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산다고 자랑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먼저 지은이의 전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전에는 하루에 한두 번씩은 꼭 안부 전화를 했는데 결혼 후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줄었어요. 엄마, 요즘 바빠서 그래요. 민수 오빠가 집안일 다 도와주긴 하는데 그래도 신혼이라 정신이 없네요. 지은이의 목소리도 예전만 못했어요. 뭔가 힘이 없고 말끝도 흐리멍덩했습니다. 혹시 아픈 건 아닌지 물어봐도 괜찮다고만 했어요. 그리고 한 달 후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우연히 지은이네 아파트 앞을 지나가다가 민수를 봤거든요. 지은이의 휴대폰을 들고 뭔가를 지우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꼼꼼히 마치 흔적을 없애는 것처럼요. 저는 이상했지만 그냥 지나쳤어요. 부부 사이의 일에 시어머니가 뭐라 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자꾸 커져갔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2달 후에 왔어요. 마침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지은이네 집에 들렀는데 민수가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그런데 지은이의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볼이 쑥 들어가고 눈도 푹 패이고 전체적으로 초췌해진 모습이었어요. 마치 큰 병이라도 앓은 것처럼요. 지은아, 너 많이 아픈 거 아니야? 얼굴이 왜 이렇게 됐어? 괜찮아요, 엄마.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지은이는 대답하면서도 자꾸 민수 눈치를 보더라고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지은이가 요즘 입맛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좋은 걸로 해서 먹이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민수의 말은 친절했지만 왠지 저를 빨리 돌려보내려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실제로 차 한 잔도 제대로 못 마시고 나와야 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은이의 얼굴도 그렇고 민수의 태도도 그렇고요. 그날 밤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가 보기에는 내가 많이 아파 보이던데 병원은 가봤니? 병원요? 아, 네. 갔는데 별다른 이상은 없다고 하네요. 스트레스성이래요. 지은이의 목소리는 더욱 힘이 없었어요. 뭔가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지은이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린 것을 들었거든요. 엄마, 국에서 시큼한 냄새가 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큼한 냄새라니 그게 대체 무슨 뜻인가요? 음식이 상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의미인가요? 지은아, 그게 무슨... 끊어졌습니다. 전화가 갑자기 끊어진 거예요. 다시 걸어봐도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딸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시큼한 냄새라니 대체 무슨 냄새를 말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딸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딸의 집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요. 설마 했던 의심이 맞는지 아니면 제가 괜한 걱정을 하는 건지 알아보겠다고 말입니다. 어머니의 직감은 절대 틀리지 않거든요. 특히 내 자식에 관한 일이라면 더욱 그래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완벽해 보였던 사위의 진짜 얼굴을 말입니다.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벨을 눌러도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어요. 분명 안에 있을 텐데 말입니다. 지은이 차도 주차장에 있고 불도 켜져 있었거든요. 1시간을 기다린 끝에 겨우 민수가 문을 열어줬어요. 그런데 표정이 영 이상했습니다. 평소의 다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뭔가 경계하는 듯한 눈빛이었거든요. 어머님, 갑자기 오시면 곤란해요. 미리 연락을 주시지. 미안해, 민수야. 그냥 지은이 얼굴이 보고 싶어서 그랬어. 하지만 민수는 저를 안으로 들여보내려 하지 않았어요. 문틈으로만 얼굴을 내밀고 있더라고요. 지은이가 요즘 불안정해서요. 어머니까지 오시면 더 힘들어할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돌아가세요. 불안정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인가요? 제 딸이 아픈 건가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민수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문을 더 좁게 열고 서더라고요. 병은 아니고요. 그냥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끝으로 민수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이게 정상인가요? 시어머니가 딸을 보러 왔는데 문전박대를 당하는 게 말이 되나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화가 났습니다. 동시에 불안했고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러 번 시도한 끝에 겨우 받더라고요. 지은아, 엄마야. 오늘 집에 갔었는데 민수가 안 들여보내주더라. 너 괜찮은 거야? 전화기 너머로 들린 지은이의 목소리는 더욱 이상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고 말도 더듬거렸어요. 엄마, 저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피곤한 게 아니라 아픈 거 아니야? 엄마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민수 오빠가 잘 돌봐주고 있어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뭔가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통화가 다시 갑자기 끊어졌어요. 이상했어요. 정말 이상했습니다. 저는 잠이 오지 않아서 인터넷을 뒤적거렸어요. 혹시 지은이가 뭔가 소식을 올렸을까 해서 SNS를 들여다봤거든요.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지은이의 SNS가 텅 비어 있었거든요. 결혼 전까지는 거의 매일 뭔가를 올렸던 지은이였어요. 음식 사진도 올리고 일상 이야기도 하고 친구들과의 모습도 자주 공유했었거든요. 그런데 결혼 후부터는 아예 아무것도 없었어요. 신혼사진 한 장, 행복한 일상 한 줄도 없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지은이 친구들 SNS도 들여다봤어요. 혹시 지은이와 관련된 글이 있을까 해서요. 그런데 더욱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지은이와 가까웠던 친구들조차 지은이 이야기를 전혀 안 하더라고요. 결혼식 사진만 몇 장 있을 뿐,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치 지은이가 세상에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조카 형준이었습니다. 이모, 아직 안 주무세요? 형준아, 왜 이 밤에? 형준은 제 조카 중에서도 특별한 아이였어요. 경찰 일을 10년 넘게 하다가 최근에 그만두고 보안회사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무엇보다 직감이 뛰어나서 이상한 일들을 잘 알아차리는 편이었어요. 혹시 지은이 누나한테 무슨 일 있어요? 오늘 낮에 그쪽 동네 지나가다가 봤는데 표정이 영 이상하더라고요. 너도 지은이를 봤다고? 네. 아파트 입구에서 민수 형이랑 나오는데 지은이 누나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마치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요. 형준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서워한다니 그게 무슨 뜻인가요? 그래서 좀 더 지켜봤는데요. 민수 형이 지은이 누나 팔을 꽉 잡고 있더라고요. 다정한 게 아니라 뭔가 강제로 잡는 것 같았어요. 형준이 경찰 출신이라 그런지 평범한 사람들은 놓칠 수 있는 것들을 잘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게 있었어요. 민수 형이 차에서 지은이 누나를 내릴 때 주변을 계속 둘러보더라고요. 마치 누가 지켜보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형준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민수가 저를 집에 들여보내지 않은 것, 지은이의 이상한 전화, SNS가 모두 삭제된 것까지요. 형준은 한동안 조용히 듣더니 말했어요. 이모, 이건 이상해요. 정말 이상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가 혼자만의 착각이 아니었구나 하는 안도감과 동시에 더 큰 불안을 느꼈어요. 형준아,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어요. 제가 내일부터 좀 지켜보죠. 그리고 이모는 지은이 누나랑 연락을 계속 시도해 보세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떠올랐어요. 혹시 민수가 지은이를 감금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민수는 그동안 정말 좋은 사위였거든요. 설마 그런 사람이 갑자기 돌변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다시 지은이네 아파트로 갔어요. 이번에는 멀리서 지켜보기로 했거든요. 1시간쯤 기다리니까 민수가 나타났어요. 출근하는 모습이었는데 평소와 달리 계속 주변을 둘러보더라고요. 마치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민수가 떠나자 저는 아파트로 올라갔습니다. 벨을 눌렀지만 역시 대답이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서 계속 기다렸습니다. 1시간 후 지은이가 문을 열어줬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보다 더 말랐거든요. 그것도 눈에 띌 정도로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지은아, 너 정말 괜찮은 거야? 네, 엄마. 괜찮아요. 하지만 지은이의 말과 표정은 전혀 달랐습니다. 괜찮다고 하면서도 계속 문 밖을 내다보더라고요. 마치 누군가 올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더욱 이상했습니다. 냉장고가 거의 비어 있더라고요. 신혼 가정치고는 너무 썰렁했어요. 지은아,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있는 거야? 민수 오빠가 해줘요. 매일 정성껏 해주거든요. 그러면서 지은이는 식탁을 가리켰어요. 그런데 그 위에는 국그릇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다른 반찬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 국그릇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났거든요. 시큼하면서도 쓴맛 같은 냄새였어요. 지은아, 이 국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아, 그거요? 민수 오빠가 몸에 좋다고 한약재를 넣어서 끓여준 거예요. 한약재라니 무슨 한약재를 넣은 거야? 지은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모른다는 식으로 고개를 젓더라고요. 그때 현관문 소리가 났어요. 민수가 돌아온 거였습니다. 지은이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얼굴이 하얘졌어요. 어머님, 또 오셨네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민수의 목소리는 더 이상 정중하지 않았어요. 짜증과 경계심이 섞여 있었거든요. 민수야, 어머니가 딸 보러 오는 게 뭐가 잘못된 거야? 지은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니까요. 좀 자제해 주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화가 났습니다. 내 딸을 보러 오는데 자제하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은 지은이의 반응이었어요. 제가 화를 내자 지은이가 저를 말리더라고요. 엄마, 그냥 가세요. 제발이요. 지은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눈빛에는 무서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이 집을 나왔어요. 하지만 마음은 더욱 무거웠습니다. 뭔가 정말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형준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이모, 오늘 하루 종일 지켜봤는데요. 정말 이상해요. 무엇이 이상하다는 거야? 민수 형이 출근했다가 중간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것도 2번이나요. 마치 지은이 누나가 뭔가 할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민수 형이 약국에서 뭔가를 샀더라고요. 처방전도 없이 말입니다. 약국에서 뭘 샀다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약봉지를 들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주변을 한 번 더 둘러봤고요. 형준의 말을 듣고 저는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약이라니, 그것도 처방전 없이 산 약이라니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요.
내 딸에게 정말 위험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제가 나서서 막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막막했어요. 증거도 없고 민수가 저를 경계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지은이를 도울 수 있을까요? 그때 형준이 말했어요. 이모,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조사해보죠.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요. 내가 도와줄 수 있겠니? 물론이죠. 지은이 누나를 구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졌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든든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의심이 옳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내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저는 끝까지 알아낼 거였어요. 엄마, 국에서 시큼한 냄새가 나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화기를 든 손이 덜덜 떨렸어요. 지은이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약했고 숨소리마저 거칠었거든요. 지은아, 시큼한 냄새라니 그게 대체 무슨... 엄마, 저 뭔가 이상해요. 매일 먹는 국인데 오늘따라 냄새가... 말을 끝내지 못하고 지은이는 헛구역질 소리를 냈어요. 그리고 또다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고 카카오톡 메시지는 읽지도 않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지은이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시큼한 냄새. 그 말 속에 숨겨진 의미가 무엇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형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준아, 미안한데 좀 급해서 그래. 이모,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한데요. 저는 지은이의 전화 내용을 자세히 전했어요. 시큼한 냄새 이야기와 함께 헛구역질까지 했다는 것까지요. 형준은 한참 조용히 듣더니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모, 이거 정말 위험할 수도 있어요. 시큼한 냄새라는 게 혹시 화학적인 냄새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화학적인 냄새라니 그게 무슨 뜻이야? 음식에 뭔가 다른 게 들어갔을 때 나는 냄새요. 특히 약물 같은 것들이 들어가면 그런 냄새가 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식은땀이 났어요. 약물이라니 설마 민수가 지은이의 음식에 뭔가를 타고 있다는 건가요? 형준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지? 일단 병원 기록부터 확인해 봐야겠어요. 지은이 누나가 최근에 병원에 갔다고 했잖아요. 그 기록을 보면 뭔가 단서가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지은이가 다녔던 병원으로 갔습니다. 물론 함부로 진료 기록을 볼 수는 없었지만 간호사 중에 아는 분이 있었거든요. 순자 씨, 지은이가 어떻게 지내요? 그게 요즘 많이 아픈 것 같은데 혹시 여기서 진료받은 기록이 있나요? 간호사분은 잠시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 지은이 검사 수치가 좀 이상하네요. 간 수치가 많이 올라가 있어요. 간 수치요? 네. 그런데 원인을 알 수 없어서 추가 검사를 권했는데 남편분이 다른 병원에서 받아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간 수치가 올라갔다는 것은 뭔가 독성 물질이 몸에 축적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거든요.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수치가 이상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AST, ALT 수치가 정상치의 3배 이상이었어요. 보통은 바이러스성 간염이나 약물 중독에서 보이는 수치거든요. 약물 중독이라는 말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형준의 말이 맞았던 거였습니다. 간호사분, 혹시 이런 수치가 나오는 다른 원인은 없을까요? 드물게는 독성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때도 이런 수치가 나와요.
하지만 일반적인 생활에서는 거의 불가능하죠. 일반적인 생활에서는 불가능하지만 누군가 고의로 독성 물질을 먹인다면 가능하다는 뜻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형준에게 연락했습니다.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를 모두 전했어요. 이모, 이제 확실해졌네요. 이건 분명히 약물 중독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지? 일단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민수가 실제로 뭔가를 타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하지만 민수가 저를 경계하고 있는데 어떻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까요?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데요. 그날 저녁 저는 다시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다행히 이번에는 받더라고요. 지은아, 엄마야. 몸은 좀 어때? 엄마, 저 정말 이상해요. 자꾸 어지럽고 속도 계속 미식거리고 지은이의 목소리는 더욱 약해졌어요. 말하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아, 혹시 민수가 해주는 음식 말고 다른 걸 먹어볼 수는 없을까? 그게 민수 오빠가 제가 아프니까 다른 음식은 안 된다고 해요. 몸에 안 좋다고. 그 말을 듣고 저는 확신했어요. 민수가 지은이를 고립시키고 있는 거였습니다. 다른 음식을 못 먹게 하면서 자신이 준 음식만 먹도록 강요하고 있는 거였어요. 지은아, 엄마가 반찬 좀 만들어 갈까? 소화 잘 되는 걸로. 안 돼요, 엄마. 민수 오빠가 싫어해요. 외부 음식은 절대 안 된다고. 지은이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남편을 무서워하고 있다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민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은아, 누구랑 통화해? 어머니야? 빨리 끊어. 네, 오빠. 엄마, 저 끊을게요. 지은이는 서둘러서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분노와 절망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형준이 찾아왔어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모, 오늘 민수 형을 미행해 봤는데요. 정말 이상한 곳에 갔어요. 어디에 갔다는 거야? 한의원이었는데 그냥 한의원이 아니라 좀 수상한 곳이었어요. 간판도 제대로 안 달려 있고 사람들도 몰래 몰래 드나들더라고요. 그리고 민수 형이 거기서 뭔가를 받아왔어요. 검은 봉지에 담아서 말입니다. 검은 봉지라니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아마 약재일 텐데요. 정상적인 약재는 아닐 거예요. 정식 한의원이라면 그런 식으로 몰래 거래할 필요가 없거든요. 형준의 말을 듣고 저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어요. 민수가 수상한 곳에서 뭔가를 사와서 지은이의 음식에 타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형준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실제로 민수가 음식에 뭔가를 타는 현장을 봐야 합니다. 하지만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요. CCTV를 설치하면 어떨까요? 요즘 초소형 카메라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CCTV라니 그런 걸 어떻게 설치해요? 제가 방법을 알아보죠. 일단 가능한지부터 확인해 보고요.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에 지은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딸아, 엄마가 널 반드시 구해낼게. 조금만 더 버텨줘. 답장은 오지 않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내 딸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형준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이모, 초소형 카메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설치하는 게 문제예요. 민수가 경계하고 있어서 쉽지 않을 거거든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봐야지. 다른 방법은 없어? 혹시 지은이 누나 친구 중에 도움을 줄 사람은 없을까요? 간호사나 의료진이면 더 좋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은이의 대학 동기 중에 간호사로 일하는 소영이라는 아이가 있었거든요.
형준아, 소영이라고 지은이 친구가 있어. 간호사로 일하는데 그 아이한테 도움을 청해볼까? 좋은 생각이에요. 의료 전문가의 도움이 있으면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바로 소영이에게 연락했어요. 다행히 전화를 받더라고요. 이모, 안녕하세요. 지은이는 잘 지내죠? 그게, 소영아, 혹시 시간이 되면 만나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심각한데요. 지은이에 관한 일인데 전화로는 설명하기 힘들 것 같아서 그래. 소영이는 바로 시간을 내줬어요. 오후에 만나서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소영이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얼굴이 심각해졌어요. 이모, 이거 정말 위험해요. 간 수치가 그렇게 올라갔다는 건 독성 물질에 노출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역시 그런 거야? 네. 그리고 지은이가 말한 시큼한 냄새도 수상해요. 어떤 약물들은 특유의 냄새가 나거든요. 소영이는 의료진이라서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었어요. 이모, 지은이를 구하려면 빨리 행동해야 해요. 독성 물질에 계속 노출되면 정말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 딸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소영아, 너도 도와줄 수 있겠니? 물론이에요. 지은이는 제 소중한 친구거든요. 뭔가 방법을 찾아보죠.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민수의 정체가 무엇이든 지은이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든 저는 반드시 그 증거를 찾아내겠다고요. 그리고 내 딸을 구해내겠다고 말입니다. 버려진 반찬통들이 아파트 입구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정성껏 만들어서 몰래 두고 간 미역국과 나물 반찬들이 쓰레기 봉투와 함께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더라고요. 뚜껑이 열린 채로 말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딸을 위해 새벽부터 정성껏 만든 음식이 저렇게 버려져 있다니요. 반찬통을 하나씩 주워 담으면서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히 음식을 거부한 게 아니었거든요. 제게 보내는 명확한 경고였어요. 더 이상 오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아파트 경비실 앞에 있는 CCTV가 눈에 들어왔어요. 혹시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을까 해서 경비 아저씨께 여쭤봤거든요. 아, 순자 씨. 어젯밤에 사위분이 뭔가를 들고 나오시던데요. 민수가 나왔다고요? 네, 밤 11시쯤이었나? 반찬통 같은 걸 들고 나와서 쓰레기통에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표정이 영 안 좋아 보이던데. 경비 아저씨의 말을 듣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민수가 제 반찬을 일부러 버린 거였습니다. 지은이가 먹지 못하게 하려고요. 혹시 CCTV 영상을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좀 어려워요. 개인정보라서. 하지만 경비 아저씨가 말해준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민수가 지은이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준아, 민수 그 사람이 제가 가져간 반찬을 다 버렸어.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외부 음식이 들어가면 자신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니까요. 계획이라니, 그게 무슨 뜻이야? 이모, 이제 확실해졌어요. 민수는 지은이 누나를 고립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마 뭔가 목적이 있을 거예요. 목적이라니, 도대체 무슨 목적 말이야? 형주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보험이나 재산 같은 거 확인해 보신 적 있어요? 그 말에 저는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설마 민수가 돈 때문에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날 오후 소영이가 급히 연락을 해왔어요. 이모, 지금 어디세요? 급히 만나야 할 것 같은데요. 무슨 일이야, 소영아?
지은이에 대해 알아낸 게 있어요. 그런데 전화로는 얘기하기 힘들 것 같아요. 저는 바로 소영이와 만났습니다. 병원 근처 조용한 카페였는데 소영이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이모, 어제 병원에서 지은이를 봤어요. 지은이를? 혼자 왔어? 아니요. 민수 씨랑 같이 왔는데요. 좀 이상했어요. 뭐가 이상했다는 거야? 지은이가 걷는 것도 힘들어 하더라고요. 민수 씨가 부축해서 겨우 걸어 다니는 정도였어요. 소영이는 말하면서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걸 주워왔어요. 봉투 안에는 약봉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약재 같았는데 색깔이 이상했어요. 검은빛이 돌면서 냄새도 이상했거든요. 이게 뭐야, 소영아? 지은이가 화장실에서 토할 때 떨어뜨린 거예요. 민수 씨는 모르게 제가 주워왔죠. 그리고 소영이는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이모, 이 약봉지를 병원 검사실에 맡겨서 분석해 봤어요. 그런데 결과가 정말 심각해요. 뭐라고 나왔어? 중금속이 검출됐어요. 그것도 상당한 양이요. 이런 걸 계속 먹으면 간 손상은 물론이고 신경계까지 손상될 수 있어요. 중금속이라니 그럼 이게 네, 독성 물질이에요. 자연 상태에서는 절대 이런 농도로 나올 수 없는 수준이에요. 소영이의 말을 듣고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민수가 정말로 지은이에게 독을 먹이고 있었던 거였어요. 소영아, 이걸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을까? 물론이죠. 이건 명백한 독성 물질이니까요.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좋을 텐데요. 더 확실한 증거라니? 실제로 민수 씨가 이런 걸 지은이 음식에 타는 현장을 봐야 해요. 그래야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거든요. 그날 밤 저는 형준과 소영이와 함께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형준이 말했어요. CCTV를 설치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업체가 있는데 초소형 카메라로 설치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설치하지? 민수가 저를 경계하고 있는데. 그래서 소영이 누나가 필요한 거예요. 지은이 누나 친구라면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을 거거든요. 소영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지은이를 문병한다는 핑계로 가면 민수 씨도 완전히 막지는 못할 거예요.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 민수가 의심하면. 괜찮아요, 이모. 지은이를 구하는 일인데 위험쯤은 감수해야죠. 그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이 내 딸을 위해 나서주다니요. 다음 날 저희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소영이가 지은이를 문병 간다는 핑계로 집에 가서 CCTV를 설치하고 형준과 저는 밖에서 지원하기로 했어요. 오후에 소영이가 지은이네 집에 갔습니다. 저와 형준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1시간쯤 지나서 소영이가 나왔는데 얼굴이 창백했어요. 어떻게 됐어, 소영아? 설치는 했는데요. 이모, 지은이 상태가 정말 심각해요. 얼마나 심각한데? 거의 걸어 다닐 수도 없을 정도예요. 그리고 계속 헛구역질을 하고 손도 떨리고 이대로는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형준아, CCTV 언제부터 볼 수 있어? 오늘 밤부터 가능해요.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럼 오늘 밤부터 지켜보자. 민수가 뭘 하는지 직접 봐야겠어. 그날 밤 저희는 형준의 사무실에서 CCTV 모니터를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모습들만 보였어요. 민수가 지은이를 돌보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들 말이에요. 하지만 밤 9시쯤 충격적인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민수가 부엌에서 뭔가를 꺼내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검은 봉지에서 약재를 꺼내서
절구에 갈고 있더라고요. 저거 봐요. 소영이가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저희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민수는 간 약재를 지은이의 국그릇에 조심스럽게 넣더라고요. 그리고 숟가락으로 저으면서 냄새를 맡아보기까지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내 딸에게 독을 먹이고 있는 현장을 직접 본 거였어요. 형준아, 이제 됐지? 이걸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지? 네, 충분해요. 이거면 고의성을 완전히 입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더 궁금한 게 있었어요. 민수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건지 말입니다. 형준아, 민수 그 사람 재산 상황 좀 더 자세히 알아봐줘. 분명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알겠어요. 내일까지 알아보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 딸이 매일 독을 먹으면서도 그 사실을 모른 채 고통받고 있다는 생각에 심장이 찢어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생겼어요.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민수를 처벌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 말이에요.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였습니다. 민수의 진짜 정체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지은이를 구해낼 수 있을지 말이에요.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내 딸을 고통받게 두지 않겠다고요. 화면 속 민수의 손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모니터를 바라봤어요. 사흘째 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의식이었거든요. 민수가 검은 봉지에서 약재를 꺼내 절구에 가는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드득드득, 드득드득. 그 소리가 제 심장을 파고들었어요. 내 딸을 죽음으로 이끄는 소리였거든요. 첫날 밤에 본 것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지만 저희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형준이 말했거든요. 한 번의 영상만으로는 우발적 행위로 둘러댈 수도 있다고요. 패턴과 의도를 입증하려면 연속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흘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매일 밤 9시부터 11시까지 형준의 사무실에 앉아서 화면을 지켜보는 일 말이에요. 첫째 날 민수는 약재를 갈아서 지은이의 미역국에 탔습니다. 둘째 날 같은 약재를 갈아서 지은이의 김치찌개에 탔습니다. 셋째 날인 오늘 민수는 평소보다 많은 양을 갈고 있었어요. 저는 손톱을 깨물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옆에 앉은 소영이도 긴장한 나머지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민수가 갈아놓은 약재를 작은 종이에 싸더니 부엌을 나갔습니다. 잠시 후 지은이의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다른 카메라에 잡혔어요. 얘야, 국 끓여놨어. 몸이 안 좋으니까 뜨거울 때 먹어야 해. 지은이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지만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너무 약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민수가 부엌으로 돌아와서 국을 그릇에 담았어요.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다는 듯이 종이에 싸둔 약재를 국에 털어넣더라고요. 숟가락으로 저으면서 냄새를 맡아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민수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린 것은요. 이 정도면 다음 주쯤엔 끝날 거야.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다음 주쯤에는 끝난다니 그게 무슨 뜻인가요? 민수는 계속해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은 이제 내 거야. 지은이 어머니 통장까지 합치면 꽤 짭짤할 텐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제 통장까지 노리고 있다는 건가요? 이모, 조용히 해요. 더 들어봐야 해요. 형준이 저를 말렸지만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화면 속 민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평소에 정중하고 다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냉정하고 계산적인 표정으로 독을 타고 있었거든요.
민수가 지은이에게 국을 가져다 주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어요. 얘야, 약도 먹고 이것도 먹어야 해. 몸이 빨리 나아야지. 지은이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국을 받았어요. 그리고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오빠, 오늘 국에서도 이상한 냄새가 나요. 그냥 한약재 냄새야. 몸에 좋은 거니까 참고 먹어. 지은이는 더 이상 뭐라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국을 먹을 때마다 괴로워하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내 딸이 매일 이런 고통을 받고 있었다니요. 민수가 방을 나간 후 혼자 남은 지은이는 화장실로 뛰어가서 토해댔습니다. 하지만 토할 것도 없어서 그냥 헛구역질만 계속했어요. 소영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모, 이제 그만해요. 충분한 증거가 나왔어요. 하지만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내 딸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때 민수가 다시 부엌으로 나타났어요. 지은이가 토하는 소리를 들었는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양을 좀 줄여야겠네. 너무 빨리 죽으면 의심받을 수도 있고, 너무 빨리 죽으면이라니.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민수가 정말로 지은이를 죽이려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민수는 휴대폰을 꺼내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네, 저예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다음 주 정도면 끝날 것 같은데 그때 보험금 처리 어떻게 하죠? 보험금이라는 말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민수가 지은이에게 거액의 보험을 들어놨다는 뜻이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연사처럼 보이게 하라고 했죠? 걱정 마세요. 한약재니까 부검에도 절대 안 나올 거예요. 부검에도 안 나올 거라니. 민수는 이미 완벽한 범죄를 계획해놨던 거였어요. 전화를 끄는 민수는 혼자서 희죽거렸습니다. 바보 같은 년. 끝까지 남편을 믿고 있으니까 고마울 따름이지.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서 소리쳤습니다. 이 악마 같은 놈이. 형준과 소영이가 저를 말렸지만 저는 분노로 정신을 잃을 뻔했어요. 이모, 진정해요.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민수를 처벌할 수 있어요. 형준이 저를 달래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진정할 수 없었어요. 민수의 다음 말 때문이었거든요. 어차피 장모도 얼마 안 있으면 같은 방법으로 정리할 거야. 그럼 이 집안 재산이 다 내 것이 되지. 저까지 죽일 계획이었다는 거였어요. 지은이를 죽인 후에는 저까지 같은 방법으로 죽여서 재산을 모두 가져가려던 거였습니다. 형준이 녹화를 멈추고 말했어요. 이제 됐어요. 이거면 완전 범죄 계획을 다 증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게 더 궁금했어요. 민수가 누구와 통화했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워왔는지 말입니다. 형준아, 민수의 과거를 더 자세히 알아봤어? 네.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는데요. 형준이 자료를 꺼내며 말했어요. 민수는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이전에도 2번 결혼했었는데 두 아내 모두 원인불명의 질병으로 사망했어요. 2번이나 더 있었다고요? 네. 그리고 매번 거액의 보험금을 받았어요. 첫 번째 아내 때는 3억, 두 번째 아내 때는 5억을 받았거든요.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민수가 연쇄살인범이었던 거였습니다. 소영이가 덧붙였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민수가 사용하는 독성 물질이에요. 한약재로 위장한 중금속 화합물인데 천천히 축적되면서 장기를 망가뜨려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원인을 찾지 못했구나. 네. 일반적인 검사로는 절대 발견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저는 민수의 치밀함에 소름이 돋았어요. 얼마나 오래전부터 이런 짓을 해왔길래 이렇게 완벽한 방법을 터득했을까요? 형준이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그리고 민수에게는 공범이 있어요. 아까 통화한 사람 말인데 불법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이런 독성 물질을 만들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미 조직적으로 하는 범죄라는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경찰에 신고할 때 이 부분도 함께 제보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모든 진실을 알고 나니 더욱 화가 났어요. 민수가 처음부터 지은이를 죽일 목적으로 결혼했다는 것도 그렇고 저까지 같은 방법으로 죽이려 했다는 것도 그렇고요.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어요.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민수를 처벌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소영아, 지은이는 지금 상태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소영이는 심각한 표호로 답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며칠이 고비일 것 같아요. 이미 간 수치가 위험 수준이고 신경계 손상도 시작됐거든요. 그럼 우리가 서둘러야겠네요. 네. 내일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도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CCTV 화면 속에서 본 민수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특히 이 집은 이제 내 거야라고 중얼거리던 그 순간이 잊혀지지 않았어요. 내 딸을 죽음으로 몰아가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웃고 있던 그 악마 같은 얼굴, 그리고 저까지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끔찍한 진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더 이상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였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민수를 반드시 처벌받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새벽에 지은이에게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딸아, 엄마가 반드시 널 구해낼게. 조금만 더 버텨줘. 곧 모든 게 끝날 거야. 답장은 오지 않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였거든요. 민수의 완전 범죄 계획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그 악마를 지옥으로 보내줄 차례였어요. 이걸로도 모자란가요? 경찰서 복도에서 나오면서 저는 허탈감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뭉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CCTV 영상, 약물 분석 결과, 민수의 과거 범죄 기록까지 모든 증거를 가져갔는데도 경찰은 수사를 거부했거든요. 증거 불충분이라니. 도대체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하다는 건가요? 그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모든 자료를 정리했었어요. 소영이가 분석해준 약물 성분표, 형준이 조사한 민수의 과거 기록, 그리고 사흘밤 동안 촬영한 CCTV 영상까지요. 특히 소영이가 가져다 준 약물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모, 이거 보세요. 정말 심각해요. 소영이는 검사 결과지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어요. 디아제팜이라는 진정제 성분이 검출됐는데 농도가 치료 용량의 10배를 넘어요. 이 정도면 의식을 잃고 쓰러질 수도 있어요. 디아제팜이 뭔가요? 수면제의 일종인데 많은 양을 지속적으로 먹으면 간 손상은 물론 호흡 중추까지 마비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소영이는 말끝을 흐렸어요. 뭐가 무서운 건데요? 자연사로 위장하기 쉬운 약물이에요. 부검을 해도 특별한 검사를 하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렵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온몸이 서늘했어요. 민수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형준이 조사해온 민수의 과거였습니다. 이모, 민수 과거 기록 확인했는데요. 정말 소름 끼쳐요. 형준은 파일을 펼쳐 보이며 말했어요. 민수는 지금까지 3번 결혼했어요. 지은이 누나가 3번째고요. 첫 번째 부인은 28살에 급성 간부전으로 사망했고, 두 번째 부인은
31살에 호흡부전으로 사망했어요. 2번 다 급사라니, 그럼 정말로. 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2번 다 신혼 반년 만에 사망했다는 거예요. 지은이 누나도 결혼한 지 넉 달째잖아요. 형준의 말에 저는 등골이 서늘했어요. 민수에게는 명확한 패턴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매번 거액의 보험금을 받았어요. 첫 번째는 3억, 두 번째는 5억, 그리고 지은이 누나에게는 10억 원짜리 보험을 들어뒀더라고요. 10억 원이라니, 그렇게 큰 보험을 언제 들었던 거예요? 결혼하기 한 달 전에 들었어요. 지은이 누나 모르게 말입니다. 저는 민수의 치밀함에 소름이 돋았어요. 결혼 전부터 이미 모든 걸 계획해 두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모든 증거를 들고 경찰서에 갔었어요. 분명히 수사가 시작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담당 형사는 저희 이야기를 들은 후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님, 이해하는 마음은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수사하기 어려워요. 어려워요라니,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하지 않나요? CCTV 영상은 한약재를 넣는 모습만 나와 있고 그게 독성 물질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약물 분석 결과도 있잖아요. 그 약물이 남편이 넣은 거라는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부족해요. 아내가 따로 복용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형사의 말을 듣고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이 정도로도 부족하다는 건가요? 그리고 과거 부인들 사망 건도 이미 사건이 종결된 상태라 재수사하기는 어려워요. 종결됐다고요? 사람이 2번이나 의문사했는데요. 당시에는 자연사로 판정됐거든요. 새로운 결정적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재수사는 힘들어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렇게 명백한 증거들이 있는데도 수사를 거부한다니요. 그럼 제 딸이 죽어야 수사를 시작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런 뜻이 아니라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라니 도대체 뭔가요?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독성 물질 투여 현장을 직접 목격하는 수준이어야 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절망했어요.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것은 지은이가 독을 먹는 순간을 기다린다는 뜻이었거든요. 경찰서를 나오면서 형준이 말했어요. 이모,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죠. 다른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경찰도 안 믿는데. 언론에 제보하는 방법이 있어요. 기자들이 관심을 가지면 경찰도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언론 제보라니 그런 게 효과가 있을까요? 요즘은 이런 사건에 대중들이 관심이 많아요. 특히 연쇄살인 의혹이면 더욱 그렇고요. 그날 오후 저희는 언론사에 제보할 자료를 정리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급했습니다. 지은이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었거든요. 소영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모, 어제 지은이를 봤는데 정말 위험해 보였어요. 거의 의식이 몽롱한 상태더라고요. 그럼 얼마나 더 시간이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며칠이 고비일 것 같아요. 이미 신체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저는 조급해졌어요. 언론 제보를 하고 기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때 형준이 제안했어요. 이모, 직접 민수를 상대해 보는 건 어떨까요? 직접 상대한다니 무슨 뜻이에요? 증거가 있다는 걸 들키게 해서 민수가 실수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물론 위험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지은이 누나가 죽기 전에 뭔가 해야 해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민수 같은 연쇄살인범을 직접 상대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내 딸의 목숨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요.
다음 날 새벽 지은이에게서 이상한 문자가 왔어요. 엄마, 도와줘요. 민수 오빠가 이상해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지은이가 민수의 정체를 눈치챈 것 같았거든요. 바로 형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준아, 지은이한테서 이상한 문자가 왔어. 당장 가봐야겠어. 위험해요, 이모. 민수가 지은이 누나가 눈치챘다는 걸 알면. 그래도 가야 해. 내가 안 가면 누가 우리 딸을 구해주겠어? 그렇게 해서 저는 민수와 직접 대결할 준비를 시작했어요. 모든 증거를 가지고 지은이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소영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이모, 혹시 지금 지은이네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응, 왜? 제가 방금 전에 지은이한테서 전화를 받았는데 민수가 집에 있대요. 그리고 평소와 달리 굉장히 예민해져 있다고 했어요. 예민해져 있다고? 네. 마치 뭔가 들킨 것 같다는 느낌이래요. 이모,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더 이상 내 딸을 고통받게 둘 수는 없었거든요. 지은이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부터 민수와의 진짜 대결이 시작될 거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 딸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민수야, 이제 내 정체를 다 안다. 문 앞에 서서 벨을 누르는 순간 저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내 딸을 구하는 일이니까요. 지금까지의 모든 증거와 분노를 안고 저는 민수와의 마지막 대결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내가 뭐 잘못했냐? 난 아무것도 안 했어. 민수의 절규하는 목소리가 아파트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오히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무것도 안 했다니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요? 그 순간까지도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이 모든 일이 정말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사흘 전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기로 결심했었습니다. 경찰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언론의 힘을 빌리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형준이 아는 기자를 소개해줬어요. 탐사보도팀에서 일하는 김 기자라는 분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네요. 이런 연쇄살인 의혹은 반드시 보도되어야 해요. 김 기자는 저희가 가져간 모든 증거를 꼼꼼히 검토했어요. CCTV 영상, 약물 분석 결과, 민수의 과거 범죄 기록까지요. 특히 이 CCTV 영상은 결정적이네요. 실제로 독성 물질을 타는 현장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이 소극적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언론에서 보도하면 여론이 움직이고 그러면 경찰도 수사할 수밖에 없어요. 김 기자의 말에 저는 희망을 가졌어요. 드디어 민수를 처벌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 말이에요. 어머님, 내일 현장 취재를 가보죠. 직접 민수 씨를 만나서 추궁해 보면 뭔가 나올 거예요.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카메라가 돌고 있으면 함부로 뭔가 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음 날 오후 저는 김 기자, 카메라맨과 함께 지은이네 집으로 향했어요. 형준과 소영이도 함께 했습니다. 가는 길에 김 기자가 말했어요. 어머님, 혹시 민수 씨가 부인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이미 각오를 했어요. 민수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었거든요. 부인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증거는 이미 다 있으니까요. 아파트에 도착해서 벨을 눌렀을 때 민수가 문을 열었어요. 평소와 달리 얼굴이 창백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이렇게 많은 분들과 민수야,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수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건지, 내가 우리 지은이한테 뭘 하고 있는지 다 안다. 민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하지만 곧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지은이 아픈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그때 김 기자가 나섰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MBC 탐사보도팀 김 기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왔는데요. 기자라는 말에 민수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당황과 분노가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기자요? 갑자기 기자가 왜? 민수 씨의 과거 결혼 기록과 현재 부인의 건강 상태에 대해 취재하고 있습니다. 민수는 문을 닫으려 했지만 형준이 막았어요. 민수 씨, 도망갈 생각 마세요.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태니까요. 증거라니 무슨 증거 말이에요? 저는 가방에서 CCTV 영상이 담긴 USB를 꺼냈어요. 이 안에 내가 지은이 음식에 독을 타는 장면이 다 들어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수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완전히 들킨 것을 깨달은 표정이었습니다. 그건 그냥 한약재라고 중금속이 검출된 독성 물질을 한약재라고 하는 거야? 소영이가 약물 분석 결과지를 내밀었어요. 민수는 그것을 보더니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누가 이런 걸 만들어서. 조작이라고요? 그럼 이전 부인 2명도 조작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형준이 민수의 과거 기록을 들이밀었어요. 민수는 그것을 보고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그걸? 그때 집안에서 지은이의 약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도와줘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민수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은이는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였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도 거칠었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왔어. 하지만 지은이는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어요. 눈을 뜨는 것도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때 민수가 뒤에서 소리쳤어요. 다 나가라고. 저는 돌아서서 민수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저는 모든 분노가 폭발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넌 내 딸의 밥상 위에서 죄를 지은 놈이야. 제 목소리가 아파트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민수는 그 소리에 움찔했습니다. 몇 달 동안 매일같이 독을 먹여서 내 딸을 죽음으로 몰아가면서 지금 와서 무슨 소리야? 김 기자는 모든 장면을 카메라에 담고 있었어요. 민수의 당황한 모습, 지은이의 위독한 상태, 저의 분노에 찬 모습까지요. 그때 갑자기 민수가 지은이에게 다가갔어요. 다들 나가지 않으면 지은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민수가 지은이를 인질로 잡으려 하는 순간 형준이 재빠르게 움직였어요. 민수 씨, 그만해요. 하지만 민수는 이미 정신이 나간 상태였어요. 지은이의 팔을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난 그냥 사업을 한 거야. 사업이라고? 사람을 죽이는 게 사업이야? 그 여자들이 바보였어. 끝까지 날 의심하지 않았다고. 민수의 입에서 나온 말에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정말로 이전 부인들을 죽였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리고 지은이도 마찬가지야. 바보같이 내가 해주는 음식 다 먹고.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렸어요. 경찰들이 들어온 거였습니다. 김 기자가 미리 신고를 해뒀던 거였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마세요. 경찰의 목소리에 민수는 더욱 패닉 상태가 되었어요. 지은이를 더 세게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가지마. 내가 지은이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하지만 형준이 민수의 뒤로 돌아가서 재빠르게 지은이를 빼냈어요.
그리고 민수를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체포하세요. 이 사람이 연쇄살인범이에요. 경찰들이 민수에게 수갑을 채우는 순간 민수가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난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한약재를 넣은 것뿐이야. 한약재라고? 독성 중금속을 한약재라고 해? 소영이가 분석 결과를 경찰에게 보여줬어요. 저는 지은이 곁으로 달려가서 손을 잡았어요. 지은아, 이제 괜찮아. 엄마가 구해냈어. 지은이는 희미하게 눈을 뜨고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드디어 내 딸을 구해낸 거였습니다. 민수가 경찰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분노, 안도감, 그리고 뒤늦은 후회까지요. 좀 더 일찍 눈치챘다면 지은이가 이렇게까지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요. 김 기자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용감하셨어요. 이 사건은 반드시 보도될 거고 민수는 엄벌에 처해질 거예요. 지은이는 곧바로 응급실로 이송되었어요. 의사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했어요. 그날 밤 병원 복도에 앉아서 저는 지난 몇 달을 되돌아봤습니다. 딸이 보내던 미약한 신호들, 시큼한 냄새라고 했던 그 말, 그리고 제가 느꼈던 직감들까지요. 어머니의 직감은 정말 틀리지 않았어요. 비록 늦었지만 결국 내 딸을 구해낸 거였습니다. 민수는 구속되어 재판을 기다리게 되었고 이전 부인들 사건도 재수사가 시작되었어요.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병실 창문을 통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지은이의 얼굴에 드리운 그림자가 서서히 거쳐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평온함을 느꼈어요. 석 달 전만 해도 뼈만 남아 죽어가던 내 딸이 이제는 스스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거든요. 엄마, 오늘 햇살이 참 좋네요. 지은이의 목소리에는 다시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지난 몇 달이 꿈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수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이전 부인 2명의 살인죄와 지은이에 대한 살인미수죄, 그리고 보험 사기 등 여러 죄목이 인정되었거든요.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피해자가 생존해 있다는 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거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민수의 진짜 정체가 더 자세히 드러났어요. 그는 10년 넘게 이런 식으로 여성들을 속여 결혼한 뒤 살해하고 보험금을 챙기는 일을 저질러 왔던 거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지은이 이전에도 접촉했다가 포기한 여성들이 5명이나 더 있었다고 했어요. 왜 지은이를 택했는지 물어본 결과 답변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어머니가 있어서 재산 규모가 클 것 같았다는 거였어요. 저까지 노린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악몽이 이제는 끝났어요. 지은이는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고 저 역시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은이와 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한 거였어요. 이모, 재단 이름 정말 좋네요. 시큼한 냄새 재단이라니 의미도 깊고요. 형준이 말하며 웃었어요. 그는 이제 재단에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을 그만둔 경험을 살려서 피해자 조사와 증거 수집을 담당했어요. 그 이름을 정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지은이가 처음 말했던 국에서 시큼한 냄새가 난다는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거든요. 미약한 신호였지만 그것이 내 딸을 구하는 열쇠였던 거였어요. 소영이도 이제는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말마다 지은이를 문병 오면서 재단 일도 도와주고 있었어요. 의료 전문가로서
피해자들의 상담과 치료를 지원했습니다. 이모, 오늘 상담 온 분이 지은이 누나 사례를 듣고 많이 위로받았다고 하던데요. 소영이의 말을 들으며 저는 뿌듯했어요. 우리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말이에요. 재단을 시작한 지 2달 동안 벌써 15건의 상담이 들어왔어요. 대부분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은밀한 학대나 중독 의혹 사건들이었습니다. 저희는 각각의 사례를 꼼꼼히 조사하고 필요할 때는 직접 도움을 주기도 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었어요. 30대 여성이 시어머니에 대한 의혹으로 상담을 요청한 건이었습니다. 결혼 후 계속 몸이 아프다가 시댁 음식을 끊었더니 나아졌다는 거였어요. 조사 결과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미워해서 음식에 설사약을 타고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분은 저희 도움으로 증거를 확보해서 시어머니를 고발했고 지금은 평화로운 생활을 되찾았어요. 엄마, 재단 일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아직 엄마도 회복이 필요한 시기잖아요. 지은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저도 많이 지쳤거든요. 하지만 이 일을 하면서 저는 새로운 의미를 찾았어요. 단순히 내 딸만 구한 게 아니라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들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괜찮아, 지은아. 엄마는 이 일을 하면서 오히려 힘을 얻고 있어. 정말 그랬어요. 피해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제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지은이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어요. 지은이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혼자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서 지은이가 말했어요. 엄마, 제가 그때 정말 바보 같았죠? 민수 오빠를 의심도 안 하고. 그런 말하는 게 아니야. 너는 잘못이 없어. 하지만 엄마가 걱정하실 때 좀 더 주의 깊게 생각했다면. 지은아, 사람을 믿는다는 건 나쁜 일이 아니야. 오히려 그게 내 장점이었어.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은이가 순수하고 착해서 민수를 의심하지 않았던 것이지, 그것이 잘못은 아니었거든요. 문제는 민수 같은 악마들이 그런 순수함을 이용한다는 거였어요. 엄마,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눈치채셨어요? 저는 끝까지 몰랐는데. 지은이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정말로 어떻게 눈치챘을까요? 내가 시큼한 냄새 난다고 했을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저는 말을 잠시 멈췄습니다. 어머니의 직감이라고 해야 할까? 내 새끼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어.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창가에 앉았어요. 요즘 자주 하는 일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정리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때 형준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이모, 내일 새로 들어온 사건 있는데 상의 드리려고요. 어떤 사건이야? 고등학생 아들이 급격히 말라가고 있는데 계모를 의심한다는 내용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또 다른 가족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내일 아침에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자. 그렇게 통화를 끝내고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는 저녁이었습니다. 문득 지은이가 처음 시큼한 냄새가 난다고 했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몰랐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꿨거든요. 그 시큼한 냄새가 내 인생을 깨웠구나. 혼자 중얼거리며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어미의 코는 절대 틀리지 않아. 정말 그랬습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숨겨도, 아무리 교묘하게 속여도 어머니는 자식의 위험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모성의 힘이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에서 알림이 울렸어요. 지은이가 보낸 사진이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사진을 보며 저는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내 딸이 돌아왔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재단 사무실에서 형준과 소영이가 새로운 사건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이 함께 해주고 있으니까요. 이모, CCTV 모니터 보세요. 지은이 누나 재활 운동하는 모습 나와요. 형준이 가리킨 화면에는 지은이가 물리치료실에서 운동하는 모습이 나와 있었어요.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 화면을 보며 저는 모든 것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실감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그 똑같은 CCTV 화면으로 민수의 범죄 현장을 봤는데 이제는 딸의 회복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요.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그 작은 카메라가 악마를 잡아내기도 하고 희망을 전해주기도 하는 거였어요. 화면 속 지은이는 환하게 미소 지으며 재활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이 정말로 끝났다는 것을 느꼈어요. 악몽은 끝났고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사무실 창문으로 스며들면서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만약 그때 지은이의 작은 신호를 놓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 제가 직감을 무시했다면? 하지만 그런 가정은 의미가 없었어요. 중요한 것은 결국 내 딸을 구해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다른 어머니들, 다른 가족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이 이 모든 고통이 주는 진짜 의미였을 거예요. 창밖으로 보이는 석양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회색빛 구름들이 걷히고 따뜻한 햇살이 세상을 비추고 있었어요. 마치 우리 가족에게 다시 찾아온 봄처럼 말이에요.